경제대전망 31번째 시간 바이오주 특집으로는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전반부는 태균과 진행을 드리고요. 후반부에 종목별 전략에 있어서는 명운용역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만, 내시, 그리고 치매에 이어서 암이 되겠습니다. 암 치료 시장이 올해 트렌드인 이유는 앞선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비만, 내시, 치매와는 좀 다릅니다. 이쪽 시장은 작년과 올해부터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물이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고 관련 시장이 이제 막 탄생하고 있기에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입니다. 반면 항암 치료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이미 10년도 전부터 암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방면으로 연구하는 핵심 분야였는데요. 암이라는 병 자체가 백신을 맞아서 예방을 할 수도 없고 또 술이나 담배를 멀리해도 걸릴 수 있는 병일 뿐더러 기존의 치료제로는 완치도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연구가 가장 활발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56조 원 정도 되고요. 연평균 15%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도 그렇지만 항암제 역시 기술과 자본이 넉넉한 선진국 위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고령화가 암의 발병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몸의 세포나 면역 등이 약해져서 몸에 유전자 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무리 조심해서 생활하더라도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암 진단을 받은 비율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0대 중후반부터 80대까지 쭉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항암제 개발이 큰 관심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항암 치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암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암이 생기는 위치도 다양하고 환자별로 암의 특징이 또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치료가 절대적인 방침이 될 수가 없는데요.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거나 또는 두세 가지를 조합해서 치료를 하는 게 환자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떤 항암제가 효과가 아주 좋다 하더라도 1년에서 2년만 써도 약이 안 듣는 그런 내성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새로 개발한 약이 기존에 잘 나가던 약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고 기존의 약과 새로 개발한 약을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완료했을 때 실패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성공하기 좋다라는 거죠. 암을 치료하는 과정은 먼저 암을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약물과 방사선, 수술 이 세 가지를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수술을 받더라도 약물을 먼저 써서 암의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약물도 처음에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면역세포 치료제로 바꿀 수도 있고 거꾸로 면역을 먼저 하다가 표적 치료제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순서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을 놓고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 가지 약물이 지금 최신 트렌드로 딱 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계속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있다는 거죠. 항암 약물은 현재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가 가장 많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세포를 죽이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몸에 넣어서 치료했지만 이 방법은 정상적인 세포까지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부작용이 아주 심했습니다. 또 우리 몸의 면역세포까지도 다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병에 걸리기도 쉬웠고요. 머리도 막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하는 그런 항암치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화학요법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표적치료제인데 표적치료제는 암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단백질 신호를 찾아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암세포가 표적치료제로 치료를 받다 보면 이 치료제를 견뎌내기 위한 또 다른 변이를 만들어내고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내성을 위한 또 다른 약을 써야 하고 그 내성에 또 다른 약을 써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면역관문 치료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것은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암이 어디에 생기든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단점으로는 환자의 몸에서 작동할 수 있는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낮은 확률로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가격도 좀 비싼 편이라서 함부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면역세포 자체를 우리 몸에다가 넣어주는 세포치료제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데요. 환자의 몸에서 면역세포를 꺼낸 다음에
이게 암이랑 잘 싸울 수 있도록 무장을 시켜주고 그것을 우리 몸으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화학요법, 표적치료, 면역관문, 세포치료 이런 4가지 방식이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보완해가면서 치료를 하는 게 현재 암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항암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암을 검진하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암 검진은 몸 안에 있는 암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하는 건데 이거는 몸 조직을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엄청 아플 뿐더러 정확성도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직접 채취하는 방식을 넘어서 새로 개발된 방식은 몸 안에 있는 체액을 통해서 암을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불편하게 몸에 뭔가를 찔러내서 찝어서 꺼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오줌이라든가 땀이라든가 몸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물질을 채취해서 그걸로 간편하게 암을 검사하는 거고 시간도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알아볼 항암 기업은 먼저 진단 기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지노믹트리입니다. 지노믹트리가 보유한 기술은 DNA 메틸화학 검출 기술인데요. 몸 안에 암세포가 발생하면 DNA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 바뀐 DNA를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체외 진단이라는 것은 보통 땀이나 피, 오줌, 대변 등의 체액을 통해서 병을 진단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지노믹트리가 개발해낸 것은 대변으로 대장암을 검출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장암을 검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대장 내시경이었거든요. 대장 내시경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날에 속을 비워야 되고 약을 먹어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롭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들인 고생에 비해서 암이 정확하게 검출되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지노믹트리가 개발한 이 키트는 여기 보이는 분변 수집 용기에 이제 대변을 집어넣고 그거를 병원에 제출하면 병원에서 그 대변을 검사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를 이제 혈뇨라고 하는데요. 그 혈뇨가 있을 때 그거를 또 담아서 검사하면은 방광암을 검출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은 이제 폐암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업은 클리노믹스입니다. 클리노믹스도 지노믹트리처럼 진단하는 기업인데 여기는 혈액 기반으로 암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노믹트리가 환자들이 직접 이제 채취하는 그런 키트를 개발했다고 하면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는 연구소나 큰 병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진단 기기를 만든 건데요. 이제 보통 피에는 암세포도 있고 정상세포도 있고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여러가지 물질들이 같이 떠다닙니다. 지노믹트리는 이 혈액 속에서 다양한 신호물질들을 검출해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혈액을 5에서 10ml 정도만 뽑아내면은 그걸로 이제 기계에 돌려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부채꼴 모양의 키트가 있고 저기에다가 피를 집어넣고 이제 왼쪽 기계에 넣어서 뺑글뺑글 빠르게 돌리면은 피가 여러가지 물질들로 이제 분리가 되고 이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 보이는 여기에 이제 암 관련된 물질들이 저기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쉽게 암을 검출해낼 수 있는 게 클리노믹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레고캠바이오인데요. 레고캠바이오는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 ADC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ADC 기술은 지금 항암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여기 보시면 Y자 모양으로 생긴 항체가 있습니다. 여기 항체에 별 모양으로 붙어 있는 게 독성 물질인데요. 이 독성 물질을 이제 초록색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독성 물질을 Y자 항체에 붙이는 게 ADC 기술이라고 합니다. 레고캠바이오의 특징은 기존의 ADC는 독성 물질을 원하는 곳에 붙일 수가 없었는데 레고캠바이오의 기술은 이 독성 물질을 원하는 곳에 붙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곳에 붙였을 때의 장점은 정상세포에서는 독성 물질이 반응이 없고 암세포에 가서만 작용을 한다는 게 장점인데요. 정상세포에 가서 독성 물질이 나오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부위에 약을 작용을 시킬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고캠바이오는 직접 개발한 이 기술을 다른 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게 기술 이전도 했고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타케다 그리고 미국의 익수다 테라피틱스 그리고 암젠 이런 빅파마들의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항암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종근당이 되겠습니다. 종근당은
이중항체라는 기술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레고캠바이오의 ADC 같은 항체 약물 접합 기술로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이중항체로도 개발을 해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항암제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항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왼쪽 아래에 보이는 게 암세포고요. 여기 보이는 게 면역세포인데요. 이 사이에서 이 Y자 모양으로 보이는 이게 항체고 이 둘을 서로 연결해줘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해주는 게 항체인데요. 보통은 각각 하나씩 연결해주는 게 항체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근데 이중항체라는 거는 이 두 가지를 합쳐갖고 두 개에 붙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물질들을 서로 합쳐갖고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종근당의 경우에는 내성 두 가지에다가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은 CKD70이라고 하는데요. 암세포가 변이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잡아내는 치료제가 그동안 개발됐다면은 종근당이 개발하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근당의 경우에는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파이프라인은 조금 중단을 하고 이쪽 항암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HLB입니다. HLB는 오늘 소개드리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상용화가 가까운 신약 리보세라닙이라는 것을 개발 중인데 이거는 표적 항암제의 일종입니다.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 기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암세포도 이제 세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영양 섭취를 혈관을 통해서 합니다.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물질은 암세포가 갖고 있는 미세혈관에 작동해서 미세혈관을 막아버리고 더 이상 암세포가 영양을 공급 못 받게 하는 게 HLB의 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NKMX인데요. NKMX는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동종유래 NK세포 치료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동종유래라는 것의 반대말은 자가유래라고 합니다. 자가유래는 환자의 몸에서 면역세포를 뽑아내고 그 뽑아낸 거를 조작해서 다시 환자의 몸에 넣어서 작동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면역세포를 꺼냈으면 환자에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못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몸에서 채취하고 그거를 연구소에 보내고 조작하고 다시 가져와서 넣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기간 동안 환자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NKMX의 세포치료제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뽑아낸 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거를 길러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동종유래라고 합니다. 아직은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이 일상에 머무르고 있어서 당장 상용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면역치료제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NKMX도 그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으로는 보령이 되겠는데요. 보령은 LBA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LBA라는 전략은 신약을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특허가 만료된 치료제에 관한 권리를 몽땅 다 사오는 건데요. 판매권이라든가 특허 그런 것들을 모조리 사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브랜드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익숙했던 약들을 쓰게 되는 거고 그러한 브랜드의 인지를 사온다고 보는 거죠.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기술들로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2023년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치료제도 같이 써야 되는 게 현실적인 암치료 상황인데요. 보령의 전략은 그 틈새를 노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중소제약사로서 업력이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영업망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고 그 영업망을 활용해서 매출을 올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당장 큰 돈을 주고 브랜드를 사오면 손해 같아 보이지만 향후 몇 년간은 기존의 약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노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 전략 첫 번째 종목은 지노믹트리인데요. 암 진단 키트의 지노믹트리. 작년도에는 실적이 흑자로 소폭 영업이익 증가를 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좀 적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지금 시점들은 되고 있는데요. 기업이 일단 뭐 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뭐 실적이 가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지금 주가 흐름들이 있어서는
최근 올 상반기 이후에는 주가가 그래도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하죠. 일간 차트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작년도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상으로는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주가가 뭐 그렇게 아주 크게 오른 건 아니죠. 한 8, 9천 원대에서 14,000원, 15,000원 정도로 지금 올랐다가 등락을 지금 좀 거듭하고 있는 단계인데, 요런 양상들 지금 벌써 올 연초 흐름에서 계속 한번 강하게 올렸다가 또 반락이 나왔다가 또 올랐다가 반락이 나왔다가 이걸 좀 반복하면서 현재 시점은 추세적인 라인 때 딱 걸쳐 있는 이런 양상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나타나는 현상들이 한 2 내지 3개월 정도 현재 등락 구간보다는 약간 하단부에서 2, 3개월 정도 거래량을 좀 감소시키고 등락을 거듭하다가 하반기에 다시 주가가 좀 거래량도 붙으면서 또 주가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기업은 클리노믹스인데요. 클리노믹스는 혈액으로 암을 진단하는 진단기기 관련된 회사가 되겠는데요. 클리노믹스는 바이오주들이 한참 고평가되어 있던 시점인 20년도 연말에 상장을 했었죠. 20년 12월 달에 상장을 하고 초기 시점에는 그래도 주가가 조금 부각을 받다가 그리고 21년도 주가 좀 침체기, 22년도 역시도 또 지수 빠진다고 역시 또 침체기를 겪고, 최근 기조 22년 하반기와 23년도 상반기에 있어서는 계속 저점부에서의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 클리노믹스가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아주 오랜만에 바이오주들이 신규 상장 IPO가 많이 진행된다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갖고, 기관 수급이 최근 1, 2년 사이에 신규 상장했다가 또 주가가 많이 빠진 그 바이오주들에 있어서는 기관 수급이 우호적으로 붙으면서 좀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을 받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최근 시점들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전에 상장했던 기업들이 주가 쭉 처져 있는 양상들이면은 새로 상장되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프리미엄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면들 때문에 우호적인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작년 연말과 올 상반기인데, 이 클리노믹스가 그런 또 대상 종목이 될지는 조금 시점이 애매하죠. 시점이 한 22년도 연초나 21년 연말 정도, 그 정도 신규 상장 종목이면은 그래도 신규 상장주인데 주가 낙폭이 상당히 좀 크다, 그런 또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 반면에 20년도면 벌써 큰 지금 한 2년 반 이상 좀 된 시점들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 좀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좀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면들은 좀 있고요. 반면에 이 종목도 뭐 시가총액 자체는 상당히 좀 낮은 1,000억 원 이하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주가 1,000억 이하의 종목들은 뭐 좀 맘대로 주물를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뭐 탄력받을 가능성들은 상당히 좀 있는데, 그 주가가 이 저점부 중장기 저점부인 지금 한 10,000원대 이하 가격대에서 계속 좀 급등락이 나타나죠.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보면은 갑작스러운 급등 그리고 반락, 갑작스러운 급등, 반락, 요게 반복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요런 양상들 주가 중장기 저점부에서 급등과 급반락을 또 반복하는 거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렇게도 좀 볼 수는 있겠고요. 다음 종목은 레고캠바이오고요. 제가 목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좀 탁하고 안 좋죠. 좀 양해하시고요. 그 레고캠바이오에 있어서는 그 주가가 상당히 좀 다른 바이오주들이랑 달리 좀 특색은 있습니다. 특색이 있는 면은 20년도 바이오 강세장 이후에 주가가 바로 빠지지 않고 주가 좀 천천히 무디게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주가의 낙폭 자체도 20년도 피크에 비해서 반토막 정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느낌도 있고, 그런 좀 레고캠바이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기조들 오히려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이 22년 10월달 이후는 또 상대적으로 좀 약한 느낌을 주고 있는 레고캠바이오인데, 레고캠바이오는 수급에서 보든 특징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레고캠바이오가 21년 그리고 22년에 약세장, 바이오 자체도 약세장, 특히 시장도 이제 22년 폭락장이 있어서 상당히 좀 선방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역시 좀 수급이 되겠죠.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이 안 좋은 양상들 속에서도 꾸준히 매입해주는 양상, 쌍끌이 기조가 그래도 꾸준히 나타났던 이유인데요. 그 21년과 22년 외국인도 한 51만 주 정도 순매수, 그리고 기관도 120만 주 정도 순매수,
주식이 눌릴 때마다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사면서 주가가 좀 잘 방어됐던 시점들이 21년, 22년이고요. 반면에 올해는 좀 특징적인 양상들이 나타나죠. 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뭐 그다지 또 사지도 않고 연초부터 현재까지 한 2만 주 정도니까 사지도 팔지도 않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기관 순매도가 상당히 눈에 띄죠. 한 35만 주 정도 올 상반기 동안 팔았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좀 지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2021년과 22년도 양상에서는 시장이 약해도 그리고 또 바이오 섹터가 약해도 레고캠 바이오를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고 꾸준히 주가가 눌릴 때마다 샀던 기관 투자자들이 23년도 올해에 있어서는 우리도 이제 좀 너무 지친다. 벌써 한 2년 이상 이렇게 계속 주가가 약세 기조들 나타나고 또 특히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민감주들도 작년도 연말 이후에 조금씩 이제 돌아나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기관 수급 이탈 요 부분이 주가가 오히려 작년도 10월달 이후 반등장에서도 좀 약한 이유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또 역설적으로도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시점 그 시점에 있어서는 기관 투자자 수급이 다시 물량을 또 채우면서 주가를 견인할 가능성도 높다는 그런 면이 또 되겠고요. 다음 기업은 종근당이 되겠습니다. 20년도 코로나 장세에서는 주가가 꽤 올랐었죠. 주가가 한 5배 정도 주가가 올랐다가 그 5배 올랐던 주가들을 이제 21년도 양상 그리고 22년 상반기에 다시 이제 또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또 작년도 이제 가을과 올해 있어서는 주가가 저점부 속에서 조금씩 이제 등락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 종근당이 되겠는데요. 종근당의 기업가치 재무적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일반 제조업보다도 우량하고 저렴한 그런 지금 상태가 되겠는데요. 시가총액 수준은 한 1조 원 정도, 1조 원 살짝 넘기는 정도 양상들이고 뭐 이익도 거의 기복이 없습니다. 뭐 20년, 21년, 22년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기복 없이 1,000억 원대 이상 또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고 있고요. 종근당은 이중항체화 ADC 그리고 항암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 중이죠. 그런 신약에 대한 개발 가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뭐 시가총액의 일원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 중장기적인 또 가치 투자, 그리고 또 이 섹터가 상당히 이제 프리미엄을 얻는 시점이 오는 걸 기대하는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좋은 시점이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는 종근당이 되겠고요. 다음 종목은 HLB죠. HLB 하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코스닥의 대표 기업으로서 코스닥의 바이오 대표 기업으로서 상당히 우량한 회사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계신데 사실은 상당히 좀 위험한 종목입니다. 굉장히 또 위험하고 이런 종목들이 또 투자자분들께 상당히 또 낭패를 안기는 경우도 많고 그런 유형의 기업이 되겠는데요. HLB가 이제 시가총액 그래도 한 4조 원대에서 때로는 7, 8조 원 이상 이런 등락 구간을 지금 형성한 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죠. 2018년부터 벌써 한 5년 정도 동안에 아래로는 시가총액 한 3조 원 정도 위로는 6조 원 이러고선 좀 등락을 계속 거듭하니까 이건 굉장히 주가가 안정적이고 우량한 회사이구나 밑으로 좀 내려오면은 다시 또 사볼만하고 이런 기업이구나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요렇게 그래도 한 2, 3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에 주가를 붕 뛰어놓은 시가총액 높은 단계에서 유지하다가 주가가 또 갑작스럽게 또 기업 가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면서 과거의 시가총액 뭐 HLB도 뭐 주가를 띄워놓기 전에는 시가총액 뭐 한 2, 3천억 내지는 뭐 한 5천억 이런 정도의 수준 있었던 기업인데 그러고 이제 곤두박질을 치는 이런 굉장히 낭패죠. 투자자분들이 우량주고 대형주고 좋은 종목인 줄 알았는데 주가가 오히려 1조 원 그 이하로 막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향 이런 양상들은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2, 3년 이상 주가를 고공에 올려놓으면 그걸 당연하게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면들이 있지만 뭐 과거 사례에서도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요. 헬릭 스미스도
시가총액 그래도 한 5조에서 7조 원 단계 그 수준을 거의 한 5년 이상을 계속 유지해 주니까 야, 이 기업은 굉장히 우량주고 대형주구나 하는 인식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주가가 이제 깨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뭐 기업 가치를 향해서 가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그냥 낭패주인 거죠. 우량주이고 굉장히 좋은 회사인 줄 알고선 또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과거의 시가총액 그리고 아주 소형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뭐 최근 보면 또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엔지캠 생명과학도 상당 기간 동안에 주가가 그래도 한 2조 3조 원 이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우량주인 줄 알았는데, 또 어느 시점 딱 그게 깨지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거의 소형주 시가총액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례들은 뭐 종종 꼭 바이오 아니라 뭐 다른 섹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 그게 이제 그 고공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진짜 그 기업의 가치인가를 결정짓는 거는 역시 기업 가치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수반되고 또 실적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업에는 현금과 자산 가치가 계속 늘어나고 하는 상태에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한다. 그럼 그건 진짜 그 기업의 주가가 되겠죠. 반면에 HLB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기업이 뭐 실적은 그동안도 뭐 2018년 이후에도 낸 적이 없죠. 해마다 많을 때는 1,000억 원 이상, 그렇지 않을 때도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계속 적자만 내고, 기업의 볼륨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커졌죠. 볼륨이 커진 거는 유상증자, 주식을 오히려 팔아가지고 계속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으기 때문에 이 자본이 늘어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계속 주가만 이렇게 3조 원, 6조 원 방어가 되는 그런 양상들이라면은 결국은 이게 주가가 또 무너지고 내려가고 여타 이전 종목들처럼 또 곤두박질 치는 양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기업이 또 HLB가 되겠고요.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항상 보면 어떤 시점은 기업의 가치보다도 월등하게 낮은 위치에서 상당 기간 머물러 있는 시점이 또 있고요. 또 어떤 시점에는 기업의 가치보다 월등하게 높은 시가총액 프리미엄을 상당히 받고 있는 시점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기업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된 시점에서 또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으로 전환되는 주식, 이런 것들은 보통 주가가 막 한 1년 이내에 또 10배, 20배 이상도 또 오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주가를 크게 띄워놓고 나서 어떤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고 나서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다시 또 곤두박질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투자에 있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면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NK맥스가 되겠습니다. NK맥스도 굉장히 또 위험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NK맥스도 시가총액은 거의 한 5천억대 정도 되고 있는데, 회사의 기본적인 이제 재무, 그동안 뭐 적자도 해마다 한 400억, 500억 근처씩 꾸준히 나왔고요. 그렇다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특별히 개선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게 뭐 연구개발 R&D 비용들이 항상 500억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인데, 문제는 지금 자본, 거의 이제 자본이 또 잠식될 그럴 단계에 와 있죠. 현재 1, 4분기 기준, 3분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순자산이 한 700억까지 지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700억이라면은 이제 한 1년치 R&D 비용 그 정도, 한 1년 반치 그 정도 지금 남아있는 시점들, 그 이유가 되면 자본 잠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상증자를 할 건데요. 이 유상증자도 상당히 좀 딜레마가 있는 시점들이 되겠죠. 앞서서의 HLB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는 시점들에 있어서 꾸준히 주식을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파는 양상들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현금은 그래도 많이 만들어 놨죠. 그래도 5년치 가까운 R&D 비용은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NK맥스는 그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죠.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던 시점, 이런 시점들에 유상증자를 해갖고 지분을 조금 팔고도 현금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현재 주가가 이렇게 낮은 단계다. 그럼 지금은 똑같은 주식을 팔아도 현금 유입을 별로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또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면들이 돼 있는데, 그래서 NK맥스에 있어서는 지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높은 가격에 하기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경우들도 뭐 가끔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런 양상들이 아니라면 상당히 뭐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점은 아니다 볼 수 있는 게 NK맥스가 되겠고요. 다음 기업은 1세대 항암제 그리고 특허 만료된 항암제 브랜드를 인수하는 LBA 전략을 쓰고 있는 보령이 되겠습니다. 보령의 경우에는 기업은 상당히 우량하죠. 해마다 실적도 꾸준히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 한 3개년 보면은 이익이 꾸준히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 거기에 비해서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프리미엄이 전혀 붙지 않은 그런 지금 상태이긴 한데요. 차트는 조금 알쏭달쏭한 면도 있습니다. 현재 보령의 월간 차트를 보면 여타 바이오 기업과는 조금 다른 모양이죠. 여타 바이오 기업들은 보통 재작년이나 또 작년도 연중 흐름에서 바닥을 찍어 놓고 현재 시점은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이상 바닥에서 이제 등락, 즉 손바뀜을 지금 주고선 시세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인데, 보령에 있어서는 지금 2019년, 18년 이후에 현재까지의 시점들이 그냥 좌우 대칭이죠. 아직도 여전히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단계, 그런 면들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이걸 다 빠져놓고 밑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손바뀜을 줘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좌우대칭이 진행 중인 그런 단계라, 오히려 여타 제약사들, 특히 중견 제약사들도 보면은 벌써 한 1년, 1년 반 이상 바닥에서 손바뀜 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하반기 시세 탄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할 가능성이 있는 게 또 보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대전망 바이오 특집 5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